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30% 폭락 매물이 실거래되는 등 각종 하락 지표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락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인데 벌써 수도권 외곽 지역은 집주인들의 묻지마 투매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상황이라면 3년 후를 걱정하기보다는 당장 다음 달 1월을 걱정해야 할 처지입니다. 매물은 쌓이는데 사려는 사람은 사라졌기 때문에 섣부른 행동보다는 12월부터 2월까지 흐름을 지켜보셔야 합니다. 김종갑 유료상담은 010-3999-8808입니다. 전화 주십시오. 토지 건축 투자 문의는 010-8443-006입니다. 오늘 30% 폭락 매물 터졌다. 집주인 곡소리 묻지마 투매. 지금 이게 뭡니까? 고드름이 잔뜩 열렸네요. 이게 바로 지금의 부동산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부동산 힘겨루기 결국 대세 하락. 보시면 부동산 힘겨루기 대세 하락, 즉 힘겨루기를 했잖아요. 그동안에는 백발 백중, 백전 백패? 그래요. 자, 상승 쪽이 100번 싸워서 100번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죠. 지금 보시면 이제 힘겨루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사이클상 그동안에 너무 많이 뛰었기 때문에 피로감이 있잖아요. 사이클상 하락, 금리 인상, 이건 구조적인 문제예요. 금리 인상은 대출 제한, 그리고 집값 거품이 지나치게 높아요. 이건 절대적 상대적으로 세계 2위가 뭡니까? 자, 그 다음에 분양이 지금 엄청 공급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쪽으로 선회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요인하고 이제 하락 요인은 이렇고 상승 요인이 뭘까요? 대선 효과. 이게 대선 코앞이기 때문에 뭐 정책도 없고요. 그냥 무조건 집값 올리는 쪽으로밖에 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물가 상승. 물가가 뛰면 집값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로나 문제도 집값 상승에 영향을 줘요. 자, 입주 부족. 지금 입주 물량이 태부적이죠.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영원히 입주 부족이에요. 뭐 땅이 제한되어 있는데 그린벨트 안 푼 이상은 무슨 입주가 늘어나겠어요? 유동성 풍부. 돈을 너무 찍어냈죠. 코로나 때문에. 이게 지금 아직도 갈 곳이 없다. 또 토지 보상금 이런 거, 전세 상승. 지금은 전세값이 조금 안정화되고 있지만 이제 거의 내년에 또 한 번 전세 폭등이 일어날 가능성은 높아요. 자, 그렇지만 이런 상승 요인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런 하락 요인이 이런 상승 요인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쪽이 승리예요. 이 승리가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또 내년에 상승 요인한테 꺾일지 그냥 봐야겠어요. 그렇지만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너무 빨라요. 지금 이제 열기가 확 식어서 옛날에 2010년에도 갑자기 식더니 쭉 빠졌거든요. 집값이 떨어지면 분양가도 크게 떨어집니다. 분양가가 절대로 안 떨어지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분양가는요, 건설사들, 시행사들, 이 사람들이 떨어뜨리고 싶어서 떨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만약 안 떨어지면 미분양돼 가지고요, 2년, 3년, 4년, 5년 미분양되면 회사 망해버려요. 그냥 차라리 그렇게 미분양하는 것보다 30% 떨이 할인, 옛날에 엄청 많았잖아요. 그거 떨이 할인을 해서라도 빨리 없애버리는 게 미분양 오랫동안 끌고 가는 그 비용보다 덜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분양가를 낮추는 거예요. 미분양 터지면 끝장이기 때문에 미분양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분양가를 낮춘다고요. 아무리 물가가 오르고 뭐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 이유는 말씀드릴게요. 먼저 부동산 상승장에는 집값이 뛰죠. 그러면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왜? 청약이 싸 보이니까. 아무리 분양가를 올려도 싸 보여요. 그러면 분양권이 올라가겠죠. 물론 지금 분양권 전매 금지 지역이 대부분이지만 결국 또 분양가가 올라가요. 이렇게 집값이 뛰어가지고 이 과정을 거쳐서 분양가도 올라갑니다. 지금 현재 이 상황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다가 또 집값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이번에는 하락장은 이렇게 돼요. 자, 집값이 떨어졌어요. 10억 했던 게 9, 8, 7, 6억 이렇게 막 떨어졌다고 해봐요. 그러면 당연히 주변 집값에 비해서 이게 고분양가라는 느낌이 들니까 미분양이 증가합니다. 미분양이 오랫동안 되면 건설사 파산되기 때문에 할인 분양을 하게 돼요. 할인 분양도 10%부터 많게는 40%까지, 보통 30% 분양. 예를 들면 6억짜리가 무려 4억에 분양한다고요. 먼저 분양받은 사람은 망하는 거죠. 그거 널렸어요. 제가 없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이런 현상 때문에 분양가를 내릴 수밖에 없어요. 왜? 미분양 안 만들고 할인 분양 안 하려면. 이게 10%에 해당되는 분양이 이러는 게 아니에요. 거의 3분의 1이 이 모양 이 꼴로 가요. 그래서 오죽하면 2기 신도시에 30~40%가 하락했겠어요. 저도 이렇게 봅니다. 3기 신도시 또 사단 날 거예요. 공급 물량이 너무 많아요. 자, 이제 하락장에 분양가를 왜 인하하느냐. 물가가 올라도 분양가는 하락합니다. 자, 왜냐? 건설사의 이익이 그래도 높아요. 지금 여러분들 공공분양, 그 다음에 이제 민간 분양 이거 보면은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적정 분양가보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왜? 기존에 옆에 있는 아파트 헌 거보다 그렇게 뭐 비싸다는 생각이 안 드니까. 그런데 엄청 비싼 거예요. 그래서 경실련이라든가 참여연대에서 맨날 막 비판하잖아요. 공공분양인데 왜 이렇게 폭리를 취하느냐. 단순하게 옆에 있는 분양가 그 아파트하고 비교할 게 아니라 여기에 들어간 돈, 원가가 얼마나 들어가느냐. 그리고 이문을 남기더라도 적당히 남겨라. 그래서 원가 공개를 하라고 하는데 안 하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할인 분양보다 분양가를 인하시키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니까 분양가가 주변 집값 떨어지는 거에 비례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 분양가와 집값은 연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 가셨죠? 2022년 이후에 부동산 흐름, 이거 하나의 시뮬레이션을 뽑아봤더니, 자, 만약에 1년 동안 뛴다. 지금 2021년이잖아요. 뭐 내년에 좀 올 겨울에 좀 떨어지는 듯 하다가 또 올라간다. 그러면 얼마나 뛸까? 서울 지금 평균 매매가 얘가 12억 정도 돼요. 12억. 되게 비싸죠. 서울에 그냥 눈 감고 하나 잡으면 12억짜리일 가능성이 커요. 자, 그런데 1년 상승 2억이 올라갑니다. 보통 1년 정도 뛰면 12억짜리가 14억 정도로 간다고 보면 돼요. 14억. 그런데 1년 안에 파는 것도 아니잖아요. 만약 판다. 2억 뛰었는데 판다. 그러면 비용 이거 취등록세 내고 뭐 복비 내고 뭐 하면 80%. 순수 차익은 2억이 뛰었어도 4천만 원밖에 없어요. 이익을 못 챙겨요. 그리고 2억이 뛴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비과세까지 가야 하는데 비과세까지 가려면 23년, 4년으로 갈수록 계속 떨어지지 않을까요? 자, 이제 이번에는 무슨 말 하느냐. 2022년 내년 1년 하락한다. 1년 하락하면 역으로 2억 정도 떨어져요. 지금 12억짜리가 얼마라고 하느냐. 아까는 14억으로 올랐지만 2억이 이번에 2억 떨어지니까 15억이에요. 결국 2억 손실 받네요. 그런데 1년 빠지고 끝나지는 않죠. 이제 하락하면 대세 하락이에요. 2년 빠지면 4억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8억이 되는 거야. 12억이. 결국 4억 손실 받네. 자, 3년 2024년 가면 3년 빠지는 거잖아요. 6억이 떨어집니다. 거의 매해마다 2억이 떨어진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6억이 되네요. 12억짜리가 반토막 6억 손실. 그런데 4, 5년까지 이렇게 장기화된다 하락이. 그러면 놀라지 마세요. 자, 8억까지 떨어질 수가 있어요. 12억짜리가. 집값이 4억이야. 지금 집값 4억짜리가 12억 아니에요. 다 15억 이런 것들 많아요. 엄청난 손실 보겠죠. 그래서 지금 보통 3년 하락할 것이냐, 2년 하락할 것이냐, 4년 하락할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이 폭이 달라진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제 올라갈 거 아닙니까? 올라가는데 2029년 그러면 25년이 바닥이라고 치고 4년 올랐다. 이게 4년 동안 무려 60% 70%가 떨어졌는데 그럼 4년 올라가면 겨우 본전 회복이에요. 12억. 4억짜리가 12억으로 다시 올라온다고요. 결국 지금 집 잘못 잡으면 8년 걸쳐갖고 본전하는 거예요. 그나마 서울은 신고가 찍을 것 같은데 지방이나 경기도는 집이 너무 많아서 신고가 못 찍을 수도 있어요. 손해볼 수도 있다 이거예요. 8년이 지났는데도. 자, 여기 보세요. 매수자와 매도자 매매 방법.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는 게 최선입니까? 지금 부동산 역사상 최악의 버블. 내년부터는 악소리 난다라고 아예 뉴스에서 노골적으로 제목을 뽑는데 자, 매수 매도자의 각각의 방법. 일단 올해하고 내년을 좀 보자고요. 2021년하고 2022년. 먼저 매수자. 분명한 것은 지금 12월부터 내년 1, 2, 3월까지는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지금 가파르기 때문에. 이때는 매수자는 흐름을 지켜보면서 청약을 우선으로 하고 다만 또 아까 30% 빠진 매물들은 뭐 솔직히 나중에 50이 빠지든 60이 빠지든 30%면 꽤 많이 빠진 거잖아요. 나는 실거주를 할 수밖에 없다 하는 사람은 잡으세요. 내가 그냥 멀쩡한 사람들 잡으라는 거 아니에요. 자, 좀 기다렸다가 올겨울에 금매
개인 상황에 따라서. 그 다음에 자본금 실거주 중심, 중저가, 저평가 이렇게 판단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잡을 사람들은. 대다수는 좀 기다리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자, 너무 올랐으니까 매도자들은 이렇게 하세요. 자, 지금 영끌할 사람들, 그리고 전세 끼고 집 잡는데 실거주도 아니잖아. 이거는 또 상승이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게 상승이 미미해. 또 외곽에 있어. 늦게 뛰었어. 아무튼 아파트도 아니야. 나홀로거나 아파트가 아니야. 이런 것들은 던져버리는 게 좋아요. 영끌로 매입을 했거나 갭 투자로 했거나 무리하게. 뭐 옛날에 매입했으면 세금이 있으니까 좀 기다려도 되는 거고, 근데 매입한 지 얼마 안 된다. 그런 사람들 한번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상승이 미미하고 외곽, 비아파트 이거 오랫동안 끌고 왔는데 별로 재미가 없다. 하락장 뒤면 10년 동안 안 팔릴 수 있어요. 얘 때문에 아파트 다 놓쳐요. 좋은 거. 그러니까 던지는 걸 생각하시라고요. 던지란 얘기가 아니라 판단을 1차 지금 더 떨어지기 전에 파는 방법이고, 2차 내년 4월에서 8월 한 여름을 한번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세 하락으로 가는지 또 한번 반등하는지를 보면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2023년, 27년 나는 상관없다. 자, 나는 바닥장까지 그냥 끌고 가겠다. 그렇죠. 그냥 멀쩡한 아파트는 뭐 끌고 간다고 해서 나쁠 거 없어요. 여기 보시면 매수자 23년, 24년 흐름 보면서 바닥 시점을 보는 거예요. 3, 4, 5 이렇게. 그래서 유망 아파트 또는 분양권 미분양 이게 있다고 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유망 아파트가 더 많이 떨어졌어. 훨씬 많이 떨어졌어. 그리고 분양권 미분양이 훨씬 더 간다라는 느낌이 들어. 그러면 내 거 과감히 던져버리고 하락장에 이렇게 갈아타라고요. 이해가셨어요? 자, 매수자는 당연히 이런 것들을 싸게 잡는 게 중요하겠죠. 이제 매도자는 바닥장은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고, 좀 계속 하락한다 그러면 매주마다 시세가 나와요. 미리 팔수록 유리하겠죠. 그런데 잘 안 팔려가지고 끝까지 갔다. 그러면 어쩔 수 없죠. 끝까지 가게 되면 그 바닥에서라도 다른 거 더 많이 떨어진 것으로 갈아타는 거예요. 원래 갈아타기는 지금 하는 게 아니야. 하락장에 하는 거예요. 하락장에. 왜? 내 거보다 더 좋은 아파트, 그리고 입지 좋은 곳으로 가는데 하락장에 갈아타지를 못하면 폭등할 때는 절대 못 갈아타요. 걔가 더 뛰니까. 좋은 아파트 갈아타기, 추가 매입. 갭투자 폭등 원인이지만 폭락장에는 폭락의 최대 원인이 갭투자예요. 이 갭투자가 지금 2014년부터 계속 집값이 올라갔는데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 게 갭투자입니다. 전세 끼고 투자. 결론적으로 지금 현 정부는 갭투자에 대해서 아무 대책을 내세우질 않았어요. 너무 쉬운 건데. 이재명 후보가 말하듯이 이익을 환수시켰거나 전세 끼고 투자하는 거, 뭐 그랬으면 집값이 이렇게 뛸 이유가 없어요. 그 불로소득을 놔놨는데, 더 웃기는 것은 여기 법인이라든가 다주택자들이 무려 수십 채, 수백 채, 수천 채를 갭 투자했다는 거예요. 법인 같은 경우는 세금이 적다라는 걸 악용해가지고 수천 채, 다주택자는 임대주택 사업을 내가지고 아예 세금을 안 낸다는 걸 악용해가지고 그렇게 매입을 한 거야. 그러니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죠. 자기 돈으로 한 게 아니라 갭 투자해가지고요. 자, 아무튼 근데 갭 투자로 인해서 집값이 폭등한 건 맞아요. 그렇지만 폭락장은 또 달라요. 집값이 내려가면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집을 많이 뭐 법인이 됐든 개인이 됐든 집을 여러 개 매수한 사람들, 지금 집값이 10억짜리가 6억으로 떨어졌어. 5억으로 떨어졌어. 그럼 전세값도 한 6억 했던 게 3억으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3억까지 아니래도 뭐 4억으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전세를 못 갚는 거야. 하나가 아니라 막 여기저기에서 다 떨어지니까. 부동산은 거의 똑같이 떨어진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경매당하거나 싸게 내놔야 하거나, 그래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법인 갭투자 매입 938개 3,570호, 한 개 법인이 무려 6,588개를 매입했대요. 그리고 갭투자 비율이 90%에 육박해요. 법인은 투기의 온상이에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부동산과 관련 없으면서도 부동산을 매입해가지고 다주택자 갭투자 매입 3년에 10채 965명이나 된대요. 3년 동안 10채를 매입한 사람이. 자, 한 명은 266채를 폭식한 사람도 있어요. 엄청나죠? 갭투자 비율이 65%야. 그러니까 완전 투기 목적이죠. 자, 일반인들은 하나씩 했기 때문에 뭐 이거 가지고 막 비난의 대상은 아니라고 봐요. 갭투자할 수도 있는 거죠. 뭐 4년간 3배나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평균 50% 내외가 실거주보다는 어떤 투자 목적으로 전세키고 2030 세대가 65%라 압도적으로 많아요.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자, 법인, 다주택, 일반인 할 것 없이 갭투자를 얼마나 했는지 알겠죠. 근데 상승할 때는 이게 상승의 원인이지만 하락할 때는 폭락의 원인이라고요. 이미 내가 보기에는 이제 이 사람들은 타이밍 놓쳤어요. 물린 사람들. 자, 2021년에서 26년 규제 때문에 이 사람들 더 매입도 이제 힘들 거예요. 이제 매입하는 건 힘들고. 이제 집값이 하락하면 물량 폭탄을 터뜨릴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다주택자들도 똑같아요. 규제 때 지금 뭐 다주택자가 집 매입했다는 말 들어봤어요? 별로 못 하잖아요. 그런데 집값 떨어지게 되면 물량 폭탄으로 본인이 내놓고 싶지 않아도 경매 당하기 때문에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일반인도 똑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락장에 이 3가지 유형의 갭투자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인허가 물량, 분양 물량, 입주 물량. 지금 많은 전문가들, 특히 상승론에 취한 전문가들이 이 얘기를 해요. 자, 인허가 물량도 적고 분양 물량이 적으니까 입주 물량도 적으니까 집값이 폭등할 것이다. 특히 이 얘기를 많이 하죠. 인허가 물량, 입주 물량이 당장 적으니까 집값 폭등한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제가 옛날에 얘기해 줬잖아요. 오히려 2005년부터 2010년은 물량이 엄청 많았는데 집값이 폭등했어요. 물량이 많았는데. 그리고 2010부터 2013년까지 물량이 적었는데 폭락했어요. 여러분들도 기억을 잘 되살려봐요. 2014년부터 지금까지 물량이 엄청 많았어요. 이 신도시 엄청난 물량을 다 소화하면서 집값이 대폭등했어요. 자, 그런데 앞으로 물량이 적으면 집값 폭락한다 하는데 그게 믿어집니까? 여기 보세요. 자, 일단 인허가 물량 정말 적기는 하죠. 자, 여기 지금 2021년이 끝이에요. 뒤로 갈수록 인허가 물량이 정말 적네요. 그러니까 집값 폭등한다. 입주 물량도 볼게요. 입주 물량 갈수록 줄어들죠. 이거 끝이 22년입니다. 확 줄어들었죠. 지방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분양 물량은 올해부터 해갖고 팍 날아가고 있죠. 왜? 3기 신도시 택지지구가 지금 분양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앞으로 5, 6년 이렇게 될 거예요. 얘도 그러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분양 물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제 여기는 바닥일지 몰라도 이제 얘들이 늘어나야 분양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얘들이 2, 3년 있다 입주하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 이렇게 됐지만 얘들도 이제 올라간다고. 24, 5, 6, 7년은 보여주지도 않아요. 상승장 상승론자들이. 저도 뭐 폭락론자 아니에요. 저는 중도론자예요. 폭락론자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평생 거지로 살아요. 폭등론자 믿으면 잘못했다간 마음고생 신나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상황에 맞게끔 그냥 폭락도 아니고 폭등도 아니고 물 흐르듯이 나는 부동산을 보유한다,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하죠. 여기 보시면 보세요. 결국 올라가고 끝부분에 21년 이후에 올라가고 다 이렇게 될 걸 갖다가 지금 코앞만 딱 내세우고 있는 거야. 자, 이제 수도권 집값 하락 속도 심각하다. 2억 3억씩 뚝뚝 GTX 타고 날아오른 집값도 추락. 여기 땅집고에서 나오는 건데 보세요. 도봉구 벌써 창동 쌍용 11억 5천이 9억 5천으로 떨어졌고, 관악 신림프로지오 34평 11억 6천이 10억 3천으로 떨어졌고, 경기 광명시 여기에 서밋 플레이스 15억이 12억으로 떨어졌고, 그 다음에 경기 안양시 인덕원 대우 12억 4천만 원이 9억 8천으로, 자, 동원 메네스트 3억 9천 9백만 원이 3억으로, 이거 동두천이죠?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추락, 예를 보여준 거죠. 그리고 주간 아파트 동향도 보면 동두천, 광명, 안양, 동안, 오산, 시흥, 오산 얼마 전만 해도 아주 뜨겁다고 들었죠. 이거 보세요. 꺾여지는 거 보세요. 얼마나 불과 2, 3주 만에 완전 바닥권으로 와버린 거야. 이제 수도권 외곽이나 서울 외곽이나
지방 외곽은 나중에 팔리지도 않아요. 이제 서울은 괜찮은데 수도권 외곽, 지방 외곽은 진짜 조심해야 돼요. 매도자는 급증하는데 매수자가 사라졌다? 뭔 근거로? 여기 보세요. KB 부동산 지금 자산시장에서 자금이 이탈한다. 위험자산, 부동산에서 이탈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보시면 매수자가 많음이 이게 매수자 빨간색이 내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매도자가 많은 파란색 매도자들은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데드크루스 틀 것 같은데 완전 돼버렸죠. 그러니까 특히 세종시 한번 볼래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세종시 매수자 보세요. 이게 0인데 지금 역사상 처음으로 0까지 와버렸어요. 여기 보세요. 그리고 사려는 사람은 이렇게 없는데 팔려는 사람은 늘어나고 있어요. 파란 거 보세요. 단순히 이 정도가 아니라 세종이 이렇게 심각하기 때문에 집값이 폭락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매도자가 이렇게 점점 늘어났죠. 100까지 올라갔고 매수자 보세요. 0까지 와버렸네요. 심각합니다. 자, 그리고 세종이 집값 빠지면 왜 위험하냐면 이게 예전에 세종이 올라감으로써 지방이 폭등했잖아요. 세종이 중원의 딱 중심지라서 그래요. 세종이 떨어지면 상당히 안 좋을 거예요. 지방의 광역시나 중소도시도. 자, 주택 10곳 중 한 곳은 빈집이다. 상당히 빈집 비율이 높죠. 신도시 분양 때마다 집값 폭락했다. 자, 서울, 경기, 인천 빈집 비율이 3.2, 6.1, 6.4.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부산, 세종 4.8에서 10.5까지. 그리고 도 단위는 다 10%가 넘죠. 상대적으로 수도권 광역시가 빈집은 적지만 이제 여기도 인구가 줄어들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여기 보세요. 1개 신도시 때 꼭 집값이 폭락했죠. 그래프 지금 보이잖아요. 이렇게. 2개 신도시 때 집값 폭락했어요. 3개 신도시 때 집값 폭락했어요. 주로 분양하고 입주할 때 집값 폭락했다고요. 그러다가 이제 또 올라가긴 하지만 우상향은 하죠. 계속 올라가니까. 이번에 3기 신도시 이제 분양 입주 계속 할 텐데 이거 역시 집값 폭락을 부추길 거예요. 집값 폭락 후에 인구 감소, 이거 일본이 아주 제대로 된 사례예요. 자, 집값 여기 일본 보시면 쭉 여기 91년부터 떨어진데 2000년 나왔으니까 쭉 떨어졌다가 일본입니다. 이게 도쿄라고 써있죠. 얘는 그래도 빠르게 회복하고 있죠. 여기 위에서 떨어졌다가. 그런데 가나가와, 지바, 사이타마 이런 데는 그렇게 표가 안 나죠. 결국 이 말은 서울은 인구가 줄든 어쨌든 또 회복하는데 수도권, 지방은 헤맨다 이 말이에요. 이거 지금. 그 다음에 1인 가구 비중이 약 40%라고 하는데 이게 통계치마다 달라요. 30에서 40%를 넘나드는데 정확하게는 한 35% 되는 것 같아요. 1인 가구가. 거의 900만, 800만 됩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것은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2인이나 3인, 4인에 비해서 집을 잡을 확률이 적어. 그러니까 주택 수요층이 줄어들었다 이 말이에요. 강남, 서울 자, 과연 빠졌느냐. 예전에 봤더니 이거 2013년이라고 지금 날짜 제가 뽑아왔어요. 수도권 아파트 3년째 하락한다고 써있잖아요. 지금 서울하고.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엄청나네요. 전국, 서울, 신도시, 경기, 인천, 5대가 다 빠졌네요. 다만 지방은 거꾸로 가가지고 올라갔네요. 자, 여기 보시면 2007년부터 13년까지 계속 빨간색. 그 다음에 14년부터 집값이 뛰었으면 알 수 있고 이번에 강남 보자고요. 비싼 아파트 샀다가 통곡하는 사람들. 예전에 2013년 기사예요. 오, 엄청나게 빠졌네요. 이게 바로 비싼 아파트 강남 재건축이에요. 근데 예를 들자면 음마 11억 6천만 원짜리 지금 6억으로 반토막 나버렸네요. 2006년 대비 2013년에. 금매 기준으로는 더 빠졌죠. 자, 여기 택지 제가 이거 얘기할게요. 9억 2,500만 원인데 허그는 7억 4천으로 분양하기를 원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차포 띄고 하면 6억이면 분양할 수 있어. 알았어요? 6억이면 분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2억은 더 떨어뜨릴 수 있는데 이걸 안 봐주는 거야. 그냥 건설사도 안 봐주고 LH도 그냥 이 고분양가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 원가 공개하는 게 필요해요. 여기 보면 무주택자 73.2% 돈 있어도 당장 집 안 사고 지켜보겠다라는 사람이 늘어났어요. 갑자기 구입하지 않고 지켜보겠다 73.2 6개월 이내에 구입하겠다 22.1 집값이 어떻게 흘러가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져요. 자, 오징어 게임 세모 네모 동그라미. 자, 부동산 탈락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2016년부터 겨울 소폭하락, 여름 폭등이 6번이나 반복되었기 때문에 이번 겨울에도 좀 빠지다가 봄부터 여름에 크게 오를 것으로 믿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금리 인상 등 구조적인 요인들이 변하고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합니다. 감사합니다.